2009년 4월 평양. 정수진은 창문 너머로 펼쳐진 대동강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26살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인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다. 아니, 북한에서는 꽤 괜찮은 편이었다. 평양 시민이라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었고 의료계 종사자라는 직업은 존경받는 위치였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수진아, 또 멍 때리니? 동료 간호사 미영이 어깨를 툭 쳤다. 수진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아, 미안. 그냥 생각이 좀. 요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었다. 지난주 병원에 실려온 한 노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함경북도에서 온 그 노인은 영양실조로 쓰러졌는데 그의 몸은 뼈와 가죽뿐이었다. 평양에서 자란 수진에게 그런 모습은 충격이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수진은 라디오 주파수를 몰래 돌리기 시작했다. 금지된 주파수, 중국 방송이나 남한 방송을 찾아서 처음엔 두려웠다. 들키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두려움보다 강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한 방송을 듣다가 몸이 얼어붙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 범수용소에는 그녀가 배워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부 결심. 2009년 7월. 수진의 아버지 정철수는 당 간부였다. 어머니 김순희는 전형적인 북한 여성으로 가정을 돌보며 남편을 내조했다. 그리고 동생 수호는 18살로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누나, 나 다음 달에 입대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호가 말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우리 수호가 드디어 조국을 지키는 전사가 되는구나. 수지는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10년. 수호는 최소 10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했다. 굶주림과 폭력이 난무한다는 그녀가 몰래 들은 이야기 속의 그 군대에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밤늦게까지 깨어있던 그녀는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해요.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남쪽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옥일까요? 순이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수진아, 어머니도 궁금했단다. 평생? 그 순간 수지는 어머니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갈망을 보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자유를 향한 갈망을. 수호를 데리고 가야 해요. 저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없어요. 내 아버지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진정한 당원이었다. 그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만 가야 해요.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위험해. 너무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도 위험해요. 진짜 위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죽는 거예요. 3부 준비. 다음 달 동안 수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병원에서 알게 된 한 환자를 통해 브로커와 연결되었다. 중국인 브로커 리웨이. 그는 한 사람당 5천 위안을 요구했다. 어떻게 그 돈을? 어머니 금반지 팔아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도 있어요. 문제는 수호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동생을 대동강변으로 데리고 나갔다. 수호야, 너 정말 군대 가고 싶어? 당연하지. 조국을 지켜야. 수호야. 수진이 동생의 말을 끊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우리가 배운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수호는 누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누나, 무슨 소리야? 수지는 자신이 들었던 방송 이야기를, 본 것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수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게 진짜야? 나도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가보려고, 확인하려고. 어디로? 남쪽으로.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다. 금기어.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단어. 미쳤어. 누나? 아니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거짓 속에서 살거나. 수호는 한참을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무섭지 않아? 겁나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사부 탈출. 2009년 9월 15일 새벽 3시. 정수진, 김순희, 정수호. 세 사람은 각자 작은 배낭 하나씩만 메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다. 수지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 떠납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시길. 회령까지 가는 기차는 지옥이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객차 악취와 더위. 하지만 세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어떤 말도 위험했다. 회령에 도착한 것은 이틀 후였다. 브로커 리웨이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돈 준비했어? 수진이 봉투를 건넸다. 리웨이는 재빨리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두만강은 지금 수위가 낮아. 걸어서 건널 수 있어. 국경 경비는 내가 처리했어. 1시간의 시간이 있어. 그 안에 건너야 해. 밤 11시. 깜깜한 강변에서 수지는 어머니와 동생의 손을 꽉 잡았다. 준비됐어? 응. 그럼 가자.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적셨다. 유속이 생각보다 빨랐다. 수호가 휘청거렸다. 붙잡아. 수진이 동생의 팔을 잡았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강을 건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발을 디뎠을 때 수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중국. 그들은 중국 땅을 밟았다. 어서 일어나. 아직 안전하지 않아. 리웨이가 재촉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오부 중국의 어둠. 중국에서의 시간은 악몽이었다. 리웨이는 그들을 조선족 마을의 한 농가에 숨겨주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너희 일해야 돼. 공짜는 없어. 수진과 어머니는 농장에서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임금도 없이. 수호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한국 가려면 돈 더 필요해. 몽골까지 가는 비용 1인당 10,000위안. 10,000위안이요? 그럼 우리 셋이면 30,000위안. 빨리 모으고 싶으면 열심히 일해. 하지만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았다. 리웨이가 착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다. 중국 공안에 신고당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이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폭력을 당할 뻔했다. 농장 주인의 아들이 그녀를 창고로 끌고 갔다. 싫어요. 놓으세요. 조용히 해. 탈북 여자 주제에. 그때 수호가 뛰어들었다. 18살 소년과 30살 남자의 싸움. 수호는 얻어맞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누나한테 손대지 마. 결국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죽어도 여기선 안 돼요. 육부 탈출이. 그들은 또 다른 브로커를 찾았다. 조선족 여성 김영숙. 그녀는 달랐다. 돈은 나중에 줘도 돼. 한국 도착해서 정착금 받으면.
왜 우릴 도와주세요? 영숙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도 탈북자였어. 20년 전에.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거든. 이제 내가 갚을 차례야. 영숙의 네트워크는 탄탄했다. 그들은 중국을 가로질러 몽골 국경까지 이동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때로는 걸어서 2010년 3월 고비 사막.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몽골 국경까지 50킬로. 사막은 지옥이었다. 낮의 열기, 밤의 추위. 물은 부족했고 모래폭풍은 무자비했다. 수호가 쓰러졌다. 못 가겠어. 누나, 놔두고 가. 말도 안 돼. 수진이 동생을 부축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어머니도 탈진 직전이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들은 철조망을 보았다. 저게 국경이야. 영숙이 철조망을 절단했다. 경보가 울렸다. 뛰어. 빨리. 몽골 땅. 그들은 몽골 군인들에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몽골 군인들은 그들을 구타하지 않았다. 사우스 코리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은 무전기를 들었다. 칠부 자유를 향하여.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희망합니까? 영사의 질문에 세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다. 네. 조사 과정은 까다로웠다. 진짜 탈북자인지 북한의 스파이는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진실이었고 상처는 진짜였다. 2달 후 그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와 동생도 울고 있었다. 도착했어. 우리 해냈어.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다. 8부 남한 낯선 자유.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혼란스러웠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언어도 같은 한국어인데 다른 단어들이 너무 많았다. 휴대폰, 인터넷, 신용카드. 수지는 26살이었지만 5살 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동무, 아니 친구, 친구라고 해야 돼. 수호가 말을 고쳤다. 그는 적응이 빨랐다. 젊은 만큼 유연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힘들어했다. 수진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뭔지. 슈퍼마켓에서 어머니는 압도당했다.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물건들.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배우면 돼요. 구보 새로운 삶. 2010년 9월. 서울 구로구. 정부 지원으로 받은 작은 투룸 아파트. 그들의 새 집이었다. 수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북한의 의료 지식은 한국에서 통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했다. 밤늦게까지 책을 보는 수진 옆에서 수호도 공부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누나, 이거 무슨 뜻이야? 민주주의. 수지는 책을 내려놓고 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삶을, 우리 미래를. 신기하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설거지와 청소.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일한 만큼 돈을 줘. 가져가지 않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십부 상처와 치유.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수지는 병원 면접에서 떨어졌다. 1번, 2번, 5번. 죄송하지만 경력이. 북한에서의 경력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어머니 앞에서 무너졌다.
저는 간호사예요. 3년이나 일했어요. 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안았다. 수진아, 우리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수호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야, 북한에서 왔어? 너네 거기서 쥐 잡아먹었어? 김정일이 신이래? 하하. 19살 소녀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참았다. 폭력은 답이 아니라고 누나가 말했다. 집에 돌아와 수호가 물었다. 누나, 우리 잘한 거 맞아? 뭐가? 여기 온 것, 아버지 두고 온 것.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도 매일 밤 아버지를 생각했다. 배신자로 낙인 찍혔을 아버지를, 어쩌면 수용소에 갔을지도 모를 아버지를. 모르겠어, 수호야. 정답이 뭔지. 11부 작은 희망들. 2011년 봄, 수지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되었다.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의료 현장이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 씨, 여기서는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환자를 잘 돌보느냐가 중요하죠.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수호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누나, 나 사회복지학과 가려고. 왜? 우리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서. 탈북자들. 수지는 동생을 껴안았다. 19살 소년이 이제 자신의 길을 찾고 있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승진했다. 순희 씨, 손이 참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은 성취들이었지만 그들에겐 큰 의미였다. 12부 만남. 2011년 가을. 수지는 탈북자 모임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북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치유가 되었다. 저는 2007년에 왔어요. 저는 2009년. 저도 2009년이에요.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수지는 강민호를 만났다. 그도 탈북자였다. 2008년에 혼자 넘어왔다고 했다. 가족은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북에 두고 왔어요. 언젠가 데려올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민호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중국에서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다고 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간호조무사로 일해요. 언젠가는 정식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멋지네요. 꿈을 가지고 계시니까.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침묵하며 걸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의 편안함이 있었다. 13부 아버지의 편지. 2012년 1월.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편지가 도착했다. 아버지의 편지였다. 수진아, 순이야, 수호야. 손이 떨려 글씨를 읽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편지를 가져갔다. 내가 읽을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가 떠난 후 나는 당에서 제명되었다. 처음엔 분노했다. 너희를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너희가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나는 이제 함흥으로 추방되어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 힘들지만 괜찮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버틸 수 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너희에게 진실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편지 끝에 덧붙여진 글귀. 자유롭게 살거라. 그것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세 사람은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수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브로커를 통해 전달될 편지를. 아버지,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렵지만 행복해요.
언젠가 아버지도 이곳에 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꼭 모시러 가겠어요. 기다려주세요. 14부 도전. 2012년 여름. 수지는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했다. 일하면서 공부하기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민호가 늦은 밤 공부하는 수진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응, 피곤하지만 해야지.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내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 민호는 자신의 회사에서 승진했고 수지는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수호는 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을 받았다. 누나, 됐어. 대학 붙었어. 정말 축하해. 가족은 처음으로 외식을 했다. 작은 중국집이었지만 그들에겐 최고의 레스토랑이었다. 이제 우리도 정말 여기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머니가 말했다. 15부 시험. 2012년 11월. 간호사 국가고시 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았다. 2년간 준비한 시험. 그녀의 미래가 걸린 시험.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시험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려웠다. 하지만 수지는 최선을 다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온 수진을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요? 모르겠어. 최선은 다했어. 그럼 됐어요. 결과를 기다려봐요. 그날 밤 수지는 기도했다. 오랜만에 기도였다. 제발, 제발 붙게 해주세요. 16부 결과. 2013년 1월. 합격자 발표 날.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다. 합격. 두 글자가 화면에 떴다. 합격. 합격이야. 어머니. 수호. 나 합격했어. 가족이 달려왔다. 세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다. 해냈구나. 우리 딸. 누나 대단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나 합격했어. 축하해요, 수진 씨. 정말 축하해요.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외식을 했다. 이번엔 좀 더 좋은 식당에서. 이제 정말 간호사네. 수지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두만강을 건널 때 얼었던 손. 중국에서 농장 일을 하며 거칠어진 손. 고비 사막의 모래를 쥐었던 손. 이제 그 손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었다. 17부 새로운 시작. 2013년 3월. 수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정수진 간호사님 환영합니다. 수간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곳. 힘든 곳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왜 호스피스를 선택했어요? 동료 간호사가 물었다. 제가 죽음 가까이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말기암 환자 할머니를 돌보며 수지는 물었다. 할머니, 힘드시죠? 괜찮아. 그런데 간호사님, 억양이 좀 특이하네요. 아, 제가 북쪽에서 왔거든요. 북쪽? 북한 말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손을 잡았다. 고생했겠구나. 할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하지만 넌 더 살아야지.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 더 살아야 해.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었다. 18부 결혼. 2014년 봄. 민호가 프로포즈했다. 한강공원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날. 수진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호 씨, 우리 둘 다 아픈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네.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탈북자 친구들, 병원 동료들, 그리고 가족. 어머니가 수진의 웨딩드레스를 만져주었다. 예쁘다, 우리 딸.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수호가 민호에게 말했다. 형,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당연하지. 내 목숨처럼 소중히 지킬게. 19부 다음 세대. 2015년 가을. 수진은 임신했다. 아기가 생겼어요. 민호가 수진을 안아 올렸다. 정말, 정말요?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손주가 생기다니. 수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누나, 나 오늘 새로 온 탈북 청소년을 상담했어. 어땠어? 우리랑 똑같더라. 겁먹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래서 말해줬어.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걸리지만 적응할 수 있다고. 잘했어, 수호야. 2016년 봄. 정민서, 수진과 민호의 딸이 태어났다. 어머니, 아버지께 사진 보내드려야겠어요. 브로커를 통해 아기 사진을 북한의 아버지에게 보냈다. 한 달 후 답장이 왔다. 내 손주로구나. 예쁘다. 자유로운 땅에서 태어난 내 손주. 이 아비는 눈물이 나는구나. 20부 희망의 씨앗. 2017년. 수지는 병원에서 탈북자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어요.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이 많죠. 병원장이 제안을 검토했다. 좋습니다. 수진 간호사가 책임자로 맡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많은 탈북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어느 날 새로운 탈북 여성이 수진을 찾아왔다. 간호사님, 저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북한에서 의료일 했었거든요.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저도 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의 회사는 탈북자 채용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IT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탈북 청년들을 교육하고 채용할 거예요. 당신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 남편을 껴안았다. 수호는 석사 과정을 시작했다. 그의 논문 주제는 탈북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이었다. 누나, 나 박사까지 가려고.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학문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머니는 이제 작은 북한 음식점을 운영했다. 순이네 집. 간판 아래에서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여기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 탈북자도 있고 남한 사람도 있어.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보면 참 좋아. 21부 재회의 꿈. 2018년. 북한에서 편지가 왔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 수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다.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을까요? 위험해요. 하지만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돈이 많이 들 거예요. 얼마든지 낼게요.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같이 해요. 장인어른을 꼭 모셔와야죠. 6개월의 준비 끝에 작전이 시작되었다. 2019년 봄. 중국 국경 근처에서 전화가 왔다. 성공했어요. 아버님이 중국에 오셨어요. 정말요? 지금 몽골로 이동 중이에요. 2주 후면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하염없이 울었다. 22부 온전한 가족. 인천공항. 수진, 민호, 어머니, 수호, 그리고 민서를 데리고 공항에 나왔다. 저기 오신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아버지였다. 8년 만에 재회. 아버지, 수진아, 순이야, 수호야.
공항 한복판에서 가족은 끌어안고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 말도 없이. 아니다. 너희가 옳았다. 용서해다오. 아비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할아버지. 민서가 할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는 손녀를 안아 올렸다. 내 손주. 진짜 내 손주로구나. 23부 치유의 시간. 아버지의 적응은 힘들었다. 70평생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남한은 너무 낯설었다. 이게 다 진짜냐? 슈퍼마켓에서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네, 아버지. 다 진짜예요. 내가 너무 틀렸구나. 너무 오래 속았어.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죄책감은 깊었다. 나는 당원이었어. 많은 사람들을 고발했지. 아버지,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았을 텐데. 수호가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도 같이 고민해봐요. 어떻게 속죄할 수 있을지. 하지만 자책만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탈북자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사과했다. 제가 북에서 당원이었습니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였다. 우리 모두 그 체제의 피해자였어요. 당신도 우리도. 24부 희망의 확산. 2020년 수진의 의료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서울대병원 모델이 전국 20개 병원으로 확산됩니다. 뉴스를 보며 수진은 믿기지 않았다. 정말 내가 시작한 게 이렇게까지. 민호의 회사는 100명의 탈북 청년을 교육하고 취업시켰다. 이제 IT 분야에서 탈북자들의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호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학계에서 주목받았다. 탈북자 2세대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수호야, 축하한다. 감사해요, 누나. 누나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어머니의 식당은 이제 체인점이 3개로 늘었다. 순이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기자가 물었다. 진심이죠. 진심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북한 음식이든 남한 음식이든. 25부 다음 세대에게. 2021년 민서가 5살이 되었다. 엄마,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왜 말이 좀 달라요? 수진이 딸을 안아 올렸다. 민서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북쪽에서 오셨거든. 북쪽? 응.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나뉘어진 곳. 왜 나뉘어졌어요? 복잡한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수진이 말했다. 그건 어른들이 잘못해서야.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거야. 정말요? 그래.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삼촌이 모두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도와줄래요. 수지는 딸을 꼭 안았다. 에필로그 두만강을 다시 보며 2022년 가을 수지는 가족들과 함께 DMZ 전망대에 섰다. 민호, 민서, 어머니, 아버지, 수호. 북쪽을 바라보며 수진이 말했다. 13년이 지났네요. 그러게. 그때가 어제 같은데. 어머니가 말했다. 후회해요? 수호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힘들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성장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잖아. 아버지가 북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저 너머의 사람들도 자유를 알게 되겠지. 그럴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거예요. 민서가 물었다. 엄마, 언젠가 나도 저기 갈 수 있어요?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언젠가는
그리고 그때는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 거야.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북한 땅을 붉게 물들였다. 수지는 생각했다. 13년 전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널 때의 그 추위를, 중국에서의 고통을, 고비 사막의 절망을, 그리고 한국에서의 눈물과 웃음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민서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탈북자들을 통해. 집에 가요. 수진이 말했다. 어디가 집이에요, 엄마? 민서가 물었다. 수진은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남편, 딸, 어머니, 아버지, 동생. 여기,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집이야. 그들은 전망대를 떠났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다. 많은 희생과 고통의 대가였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정수진과 그녀의 가족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다. 두만강을 건넌 그날 밤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희망은 계속될 것이다.